운명, 소피는 데모크리스토스에 관한 글을 읽으며 들꾼 우편함을 살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직접 우편함을 살피러 갔다. 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현관문을 열어 닫히자 밖에 층계 위에 웬 작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주소도 없이 소피 아무젠 양앞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아뿔싸 차라리에게 속았구나. 우편함을 내내 지켜보았는데 그 수수께끼의 철학자가 다른 쪽으로 몰래 숨어 들어올 줄이야. 이 편지를 층계 위에 올려놓고 숲으로 총총히 사라진 것이다. 아이 속상해라. 소피가 오늘 우편함을 지켜볼 줄 어떻게 알았을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그 철학자가 창가에 있던 소피를 보았나? 소피는 어쨌든 엄마가 돌아오시기 전에 일찌감치 편지 봉투를 발견해서 기뻤다. 소피는 다시 제 방으로 가서 편지를 뜯었다. 흰 봉투에 내 기춘이가 약간 젖었고 또 몇 군데 까끌까끌하게 자국이 나있다. 최근 며칠 동안 비가 잘 오지 않았는데 어떤 일일까? 작업 편지지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다. 소피, 너 운명을 믿니? 질병은 신이 내린 벌일까? 역사의 진행을 지배하는 힘은 무엇일까? 소피더러 운명을 믿느냐고? 소피는 운명을 정말 믿지 않지만 운명을 믿는 사람이 꽤 많이 알고 있다. 예를 들면 학급 친구 가운데 네 명의 신문에는 오늘의 운세를 읽고 있었다. 점성술을 믿는 친구는 운명을 믿는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점성술을 사는 하늘의 별자리가 지상에 있는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당길에 검은 고양이가 가로질러 가면 불길한 징조라고 믿는다면 이 역시 운명을 믿고 있는 것일까? 이 점에 관해 소피가 곰곰이 생각할수록 운명을 믿는 만큼 보기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왜 사람들은 뭐가 끼면 안 되는데 잘해야 될 텐데란 말을 할까? 13일의 금요일은 왜 불길할까? 또 소피가 듣기로는 많은 호텔 가운데 방문은 13이 없다. 이는 분명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미신, 이거는 이상한 말이 아닐까? 유일신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를 그저 믿음이라고들 하면서 점성술이나 13일의 금요일을 불길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미신이라니. 누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미신이라 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여하튼 소피에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즉 데모크리토스는 운명을 믿지 않는 사실 말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유물론자다. 그리고 원자와 빈 공간을 믿었다. 소피는 이는 편지에 있는 다른 질문에 머리가 굴뚝해졌다. 질병은 신이 내린 벌일까? 오늘날 누가 그렇게 믿겠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 신에게 기원하는 모습이 언뜻 소피의 머리를 치고 지나갔다. 그렇다면 그들은 신이 사람의 질병과 건강 문제에 관계한다고 믿는 것이 아닐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맨 끝 질문이다. 소피는 지금껏 역사의 진행을 지배하는 그 무엇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무엇은 분명 사람이 아닐까? 만일 신 또는 운명이라면 도대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 된다. 이 자유의지라는 말은 아주 다른 생각으로 소피를 이끌었다. 왜 그 수수께끼 같은 철학자와 스모크를 해야 할까? 왜 그 철학자에게 편지를 쓸 수 없을까? 그 철학자와 여자든 남자든 확실히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우편함에 또 새로운 편지를 넣고 갈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소피도 그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소피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싶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일은 무척 어려웠다. 게다가 아직 그 철학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또 젊은지 나이 지긋한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나 그 사람은 소피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소피는 편지를 쓰나려 왔다. 존경하는 철학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철학 통신 강좌를 저는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철학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무척 안타까워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을 밝혀주셨으면 하고 청합니다. 선생님의 배려에 보답하는 뜻에서 선생님을 저희 집에 초대해 커피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집에 안 계시는 시간이 제겐 더 좋겠어요. 어머니께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밖에서 일하세요. 이때는 저도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목요일을 빼곤 매일 2시 15분이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요. 제가 끓인 커피는 정말 맛있어요. 와주실 것으로 알고 미리 감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14살의 충실한 제자 소피, 아웅제 넘림. 소피는 편지지 맨 끝에다 회답을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소피는 자기 편지 내용에 너무 정중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 또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말로 편지를 써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이 편지를 분홍색 편지 봉투에 넣고 아귀를 풀러붙였다. 봉투에는 철학 선생님께 라고 적었다. 문제는 이 편지를 엄마가 모르는 우편함에 넣는 일이다.
엄마가 집에 오시기 전에 이 편지를 우편함에 넣어둘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와 동시에 신문이 채 배달되기 전인 내일 꼭두 새벽에 우편함 살펴보기를 절대 잊어서도 않는다. 만일 저녁이나 밤 사이에 또 새 편지가 오지 않을 경우 소피가 이 분홍빛 봉투를 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왜 이토록 모든 일이 복잡하지? 그날 저녁이 금요일이었는데도 소피는 일찍 제 방으로 갔다. 엄마는 그런 소피에게 피자를 해주겠다느니 재밌는 텔레비전은 탐정극을 같이 보자느니 함께 같이 있자고 권했다. 그러나 소피는 피곤하다고 하며 잠자리에서 책을 읽을 거라고 했다. 엄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동안 소피는 편지를 들고 우편함으로 살금살금 달아갔다. 엄마는 분명히 걱정하고 계셨다. 소피가 커다란 토끼와 마법사의 모자 얘기를 한 이후 엄마가 소피에게 말한 음성은 아주 달라졌다. 소피는 엄마에게 격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제 방으로 가 꼭 우편함을 지켜봐야 했다. 11시경 엄마가 소피의 방에 오셨을 때 소피는 창가에 서서 아래에 한 길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우편함을 살피는 게로구나. 왜? 안 돼요? 소피야, 정말 내가 사랑에 빠진 건 맞구나. 하지만 너 친구가 새 편지를 가져오더라도 아마 한밤중에 안 가져올 거다. 유 맙소사. 소피는 이 통속적인 연애 이야기를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지금은 그저 엄마가 그렇게 믿도록 할 수밖에 없다.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다. 그 애가 토끼랑 그 마법사의 모자 이야기를 했다느니 소피를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 혹시 약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지? 이제 소피는 정말 엄마 때문에 속상했다. 엄마가 그 같은 시적으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라볼 수는 없다. 어쩌면 마약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기막힌 생각을 하시다니. 때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른들은 때때로 멍청한 짝이 없다. 소피는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말했다. 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할게요. 저 마약 같은 것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철학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소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동갑이니?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다. 꽤 멋진 친구겠구나. 야, 이제 잠을 좀 자렴. 그러나 소피는 줄곧 제자리에 앉아서 한 길가를 내다보았다. 새벽 1시경 너무 졸려서 눈곱볼이 거듭아래로 내리깔렸다. 거의 잠자리에 들 뻔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숲에서 나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밖이 어두웠지만 사람의 윤곽을 알아볼 수 있다. 남자다. 나이가 꽤 지긋해 보인다. 소피와 동갑내기는 아니다. 머리에 베레모 같은 것을 쓰고 있다. 남자는 소피네 집에 올려다본다. 소피는 방에 불이 켜지 않았다. 남자는 우편함에 큰 봉투를 밀어 넣었다. 그는 돌아서려 하다가 소피의 편지를 발견하고 굳건히 가지고 총총히 숲길을 따라 뛰어가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소피의 가슴은 콩콩 뛰었다. 잠옷차인 그대로 달려가 뒤를 쫓고 싶었지만 한밤중에 아주 낯선 남자를 뒤쫓아갈 수 없어서 두고 간 봉투나 가지러 나갔다.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가 조심스레 대문을 열고는 우편함으로 달려갔다. 소피는 편지를 손에 꽉 쥔 채 손살같이 내 방으로 되돌아와 침대에 앉아 숨을 모아 내쉬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소피는 숨이 가라앉자 편지 봉투를 뜯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제가 보낸 편지의 회신은 내일쯤이나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운명 또 만났구나. 눈이 소피야 안녕. 너가 절대 내 뒤를 몰래 따라서 다녀선 안 된다는 점을 이리 확실하게 말해둬야겠구나. 언젠간 우리 서로 알게 될 테니까. 그러나 그때와 장소는 내가 정할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넌 분명 내 말을 순수히 따르겠지? 다시 철학들에 관한 얘기를 나누자. 우리는 철학자들이 자연의 변화를 자연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알게 되었지. 철학이 생기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변화를 신화를 통해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도 없애야만 할 미신들이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었다. 우리는 건강과 질병의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이런 면을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두 분야에서 운명을 무척 신봉했지. 운명에 대한 믿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정해져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또 역사상 각 시대마다 있어왔다. 이곳 북유럽, 옛 아이슬란드 전설에서도 운명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고대 그리스인이나 다른 민족에게서 사람들이 여러 신탁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통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접하게 되지. 곧 한 사람의 운명이나 한 국가의 운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시할 수 있거나 어떤 특정한 징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 점을 보든 손금을 보든 또 별자리를 해석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는 사람이 아직 상당수에 달한다. 커피 찌꺼기로 점을 치는 것도 널리 퍼져 있는 일이지. 커피 한 잔을 쭉 들어 마신 후에 늘 찻잔 바닥에 약간의 찌꺼기 남게 마련이다. 이때 커피 찌꺼기는 어떤 특정한 상이나 무늬를 보여준다. 물론 상상력을 약간 동원해야 하지만 가장 남은 커피 찌꺼기가 자동차 모양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아마 이 커피를 마신 사람이 장기간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다. 우리는 예언가들이 원래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애써 해석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모든 예언서의 전형적 모습이지.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을 근거로 예언하는지 너무 불분명한 까닭에 예언가의 예언에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다.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반짝이는 점들이 비춰내는 혼돈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역사가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별들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생에 대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알려진 바로는 오늘날도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점성술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정치가가 있다지 않니. 델포이의 신탁. 그리스인들은 가장 유명한 델포이의 신탁이 사람의 운명을 밝혀줄 수 있다고 믿었지. 이곳 델포이의 예언신은 바로 아폴론 신이다. 아폴론 신은 갈라진 땅 위에 놓인 의자에 앉은 여사테 피티아의 입을 통해 말했다. 갈라진 땅 틈으로 정신을 마비시키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 연기에 여사제 피티아의 정신이 몽롱해졌다. 이렇게 해서 여자제 피티아가 아폴론 신의 말을 전해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델포이를 찾은 사람은 델포이의 사제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했다. 그러면 이 사제들은 여사제 피티아를 찾아갔다. 하지만 여사제 피티아의 대답은 이해하기 힘들거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사제들이 원래 청원자에게 그 대답을 해석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인들은 아폴론의 지혜에 의지했다. 아폴론, 신은 과거와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많은 정복자들은 델포이의 신탁을 받기 전엔 절대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으며 감히 다른 중대한 결단을 내리려 들지도 않았다. 따라서 아폴론 신의 사제들은 특히 백성과 국가에 대해 해박한 식견으로 조언을 해주는 외교관이나 고문역을 해냈다. 델포이 신전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결코 인간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는 원치 않게 자신의 운명에 덜미 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비극적 인물들을 다룬 일련의 공연극인 비극이 나왔다. 가장 잘 알려진 예가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이다. 오이디푸스 왕은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 했지만 운명을 피하려는 모든 행위를 통해 그는 도리어 저주받은 운명에 스스로 떨어졌다. 역사학과 의학. 초기 그리스 사람들은 몇몇 사람의 인생만을 운명이 좌우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역사도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전쟁의 결과도 신들을 어떻게 개입하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은 신이나 어떤 신비한 힘이 역사적 사건을 정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초기 역사가들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 자연적인 설명을 찾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한 국가가 전쟁에서 패한 경우 그 원인을 더 이상 신들의 복수욕으로 돌릴 수는 없게 되었다는 말이지. 그리스에서 이름을 제일 떨친 역사가는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다. 초기 그리스인들은 지명 문제는 신들이 주관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종종 전염병은 신을 내린 벌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신들에게 마땅한 제물을 바치면 인간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믿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다. 근대에 이르러 오늘날과 같은 의학이 생겨나기 전에는 모든 질병인 초자연적 원인이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플루엔자라는 단어는 별로부터 불길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뜻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질병을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한다. 그 애가 바로 에이즈란 병이다. 그 밖에도 병은 사람이 초자연적 치료법으로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그들의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안 건강과 질병에 관해 자연적 설명을 모색하려는 그리스 의학이 생겨났다. 이 그리스 의학의 토대를 세운 사람은 기원전 460년경 코스 섬에서 태어난 히포스크라테스다. 히포스크라테스의 전통적 의술에 따르면 절제와 건전한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결단한 생각과 건전한 품행은 인간을 건강하게 한다는 뜻이다. 병에 나는 것은 신체적 통영이 깨져 자연의 본 궤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건강해지는 길은 바로 절제와 조화, 그리고 건강한 신체 속에 깃든 건전한 정신이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에도 의료윤리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의사들이 정해진 윤리 규정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마약 같은 약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또 환자가 자기 병에 관련 대해 말한 모든 내용은 비밀로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러한 발상도 히포크라테스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서약을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바로 그것이다. 아신, 파나케이아 신, 그리고 모든 신들은 증인으로 보시고 제 최선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이 맹세를 지키고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 일들을 내게 가르쳐주신 스승님을 부모님과 같이 존경하며 그 분이 불안할 때 일용품을 나누며 그분의 자식들을 내 형제와 똑같이 돌볼 것이며 이들이 배움을 원하면 대가와 계약 없이 의술을 가르칠 것입니다. 내 자식과 스승님의 후손에게 충고와 강의 그리고 그 밖의 가르침을 전수하겠습니다. 이 외에는 단지 의사의 관습에 따라 계약을 맺거나 서약한 학생들에게 의술을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처방을 할 것이며 환자에게 해가 되는 부당한 일을 멀리하겠습니다. 난 아무에게도 비록 환자의 창이 있어도 치명적인 독약을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계된 조언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또 임산부에게 유산할 약을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환자를 치료할 때나 또는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고 들은 것을 절대 발설하지 않으며 비밀로 간직할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소피는 눈을 뜨자마자 잠자리에서 화들락 놀랐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 철학 선생님을 보았을까? 침대 아래쪽으로 손을 더듬어 보았다. 간만에 온 그 편지가 있다. 아직도 운명을 믿는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 읽은 것이 생각났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꿈이 아니다. 소피가 정말 그 철학 선생님을 본 것이다. 그 철학 선생님이 소피가 쓴 편지를 가져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이다. 소피는 몸을 일으켜 침대 아래를 살펴 여러 장의 편지를 꺼냈다. 그런데 저것은 무엇이지? 벽 밑에 빨간 것이 있다. 목도리인가? 소피는 침대 아래로 기어들어가 그 빨간 비단 목도리를 꺼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도리다. 이 비단 목도리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소피는 앗! 하고 소리쳤다. 바로 그 목도리 한 빗중이에 힐데라는 이름이 보였기 때문이다. 힐데라니, 힐데가 누굴까? 이런 식으로 힐데와 소피를 계속 얽히고 설키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